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LC 이동상의 디게싱, 탈기라고 그러죠. 디게싱의 원인과 그리고 디게싱을 하는 방법,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게싱을 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상에 기포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기포라고 하는 것은 용액 속에 액체가 아닌 기체 방울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HPLC에서 시스템에 그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두 부분이죠. 첫 번째는 펌프에서 그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텍터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펌프에 기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펌프에서는 액체를 밀어서 컬럼까지 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기체 방울이 좀 크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힘으로 보내더라도 제대로 된 딜리버리가 안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펌프에서 기포가 생기면은 일단 딜리버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제 소량의 기포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일정한 속도로 밀어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리텐션 타임이 베리어블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동상에 들어있는 기포를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죠. 디텍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디텍터는 이제 옵티컬 디텍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광학 검출인데요. 주로 이제 플로우셀에 이동상이 진학하고 거기에 이제 빛을 쬐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광학적인 신호들을 가지고 우리가 검출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UV라든지 아니면 형광, 플로어레센스라든지 아니면은 굴절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플로어셀에 무조건 그냥 빛이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플로어셀을 지나는 이동상에 기포가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포가 빛을 산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플로어셀에 기포가 있으면은 시그널 자체가 베이스라인에 어떤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좀 이상 신호가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동상에 있는 기포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기포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일단은 기포가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기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비커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는 소금을 녹였어요. 그리고 이 소금이 들어있는 소금물과 메탄올을 섞었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소금은요 이온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극성이 큰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탄올은 어때요? 잘 안 녹죠. 메탄올이 물보다는 어때요? 극성이 낮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는 물만큼 메탄올이 그렇게 많이 녹질 않아요. 그런데 메탄올과 소금이 녹아있는 물을 서로 섞어요. 자, 당연히 메탄올은 용매 중에서도 좀 극성이 센 편이니까 물과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탄올과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믹스처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녹아있는 소금은 어때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어느 정도 용해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섞었으니까 이거는 순수한 물이 아니라 물과 메탄올이 섞여 있는 상태의 혼합 용매죠. 그리고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에 대해서 용해도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믹스처, 물과 메탄올이 서로 섞여 있는 혼합 용매의 용해도보다 만약에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과포화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안에서 결정이 이런 식으로 침전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포가 생기는 원인도 똑같습니다. 기포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보시면 물이 있고요. 여기 메탄올이 있어요. 소금이라든지 설탕, 수크로즈 이런 것들은 용매보다는 물에 더 잘 녹는 물질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온성 물질이고, 수크로즈도 어떻습니까? 설탕도 극성 물질이죠. 그래서 설탕은 메탄올이 잘 안 녹고 물에 더 잘 녹습니다. 자, 그런데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체라고 하는 것은 공기죠, 공기.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잘 녹을까요? 아니면 이런 유기용매에도 잘 녹을까요? 공기 같은 경우는 유기용매에도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공기를 이루고 있는 건 뭡니까? 제일 많은 게 질소고요. 그 다음에 산소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극성이. 질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구조가.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산소도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죠? CO2도 마찬가지죠.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산소가 양쪽에 이중결합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전기 음성도가 비교적 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하지만 어때요? 이런 것들이 서로 전자를 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비교적 커서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크지만은 이런 것들이 대칭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칭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힘들이 서로
똑같고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벡터의 합이 0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전자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농폴라한 그런 분자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은요, 물론 물에도 소량은 녹지만은 물보다는 요런 유기용매도 잘 녹는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물이 한 1 정도, 물이 한 2 정도 녹는다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한 5에서 한 8, 9까지 더 잘 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산소가 녹았다. 그죠? 질소나 산소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여기 더 많이 녹아있죠. 물론 소량의 산소가 녹아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혼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믹스처가 되고요. 그러면은 메탄올에 지금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데 물과 섞여가지고 이런 혼합 용매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의도가 산소의 용의도는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과포화가 되고요. 그러면 기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고체니까, 그죠? 결정이 만들어지지만 여기서는 기체는 이런 식으로, 그죠? 공기방울, 기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기포가 생긴다, 기포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실험할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50% 메탄올 수용액을 만든다 그러면은 물과 메탄올이나 물과 아세토나이트 같은 것들을 섞으면은 거기에 기포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또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굉장히 용의도가 좋은 그런 염 같은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포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미 물속에 녹아있는 기체들이 기체보다 더 잘 녹는 어떤 염들이 들어와서 물과 서로 분자간 인력이 작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갈 곳을 잃은 기체 분자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포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없애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기포를 제거하는 방법은 보통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큐um 디게싱. 그러니까 플라스크에다가 용매를 집어넣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진공을 걸어주죠. 진공을 걸어주면 이제 그 플라스크 안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러면은 미세하게 들어있던 그 기포들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던 그런 공기방울들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커집니다. 그렇겠죠. 진공을 걸어주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주면은 기포가 작아져서 눈에 안 보이고 마치 녹은 것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기포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죠. 그리고 기포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이제 커지니까 자기들끼리 잘 뭉치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보다 가벼우니까 이제 따로 물 위로 뜨면서 이제 물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분리돼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큐um 디게싱 방법이 있고요. 베큐um 디게싱을 하면은 녹아있는 기체를 한 60에서 70% 정도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아마도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뭡니까? 소니케이션 시키는 거죠. 초음파로 이제 막 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체 방울들이 떨리면서, 그죠? 벽면에 붙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뭉치거나 아니면 이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물 위로 떠오르면서 디게싱을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디게싱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효율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의 제거 효과밖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소니케이션인데요. 물론 소니케이션을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벽면에 묻어있는 기포를 없애준다든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역시 제일 좋은 건 이제 베큐um 디게싱이기 때문에 진공을 걸어서 우리가 디게싱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동상을 만들면은 여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과를 하면서 이제 베큐um 걸어가지고 여과를 하니까 그때 이제 여과와 동시에 디게싱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새로 산 용매다. 4리터짜리 이제 병에다 이렇게 팔죠. 그래서 HPLC용 용매, HPLC용 정제수 이런 식으로 파는데, 그 병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용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병에 들어있는 것들을 반드시 꺼내가지고 0.45 마이크로 멤브레인 필트레이션을 시키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필터와 디게싱을 동시에 실시를 하셔서 실험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요새는 거의 안 쓰는 방법인데 뭐냐면은 헬륨을 스파징을 시키는 겁니다. 자,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기체고요.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액체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서 보글보글 계속 기체를 갖다가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통과를 시키면은 그 안에 녹아있던 기체 분자들이
이제 헬륨과 붙으면서 헬륨은 계속해서 어때요? 액체 바닥에서부터 위까지를 계속 통과를 하는 거죠. 예, 통과를 하니까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녹아있는 기체들의 농도가 쫙 감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륨 자체는 물론 스파징을 시키면 이제 그러면은 액체 안에 헬륨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헬륨이라고 하는 기체는요.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용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헬륨 스파징을 시켜서 우리가 디게싱을 하는 방법. 헬륨 스파징하는 방법이 사실상은 효율은 제일 좋아요. 네, 이게 한 약 80%까지 제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헬륨 스파징 시키려면 어떻게 돼? 헬륨 가스통 가져다가, 그죠? 예, 가져다가 이동상에 들어있는 버틀에다가 라인을 꽂아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버블링을 시키면서 우리가 디게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새는 이제 뭐 인라인 디게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안 쓰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HPLC 시스템에 지금은 이제 거의 기본적인 사양으로 들어있죠. 인라인 디게서. 여러분들 그 HPLC를 쓰시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드르르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인라인 디게서에서 베큐um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실험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실험을 하기 바로 전에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실 텐데 우리가 분석기기를 사용해서 이제 일을 할 때는 기기 자체가 내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HPL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펌프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 그죠? 네, 펌프가 돌아가면서 체크 밸브의 구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찰컥찰컥 하는 내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PLC 인젝션을 한 다음에 분석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띠릭하고 이제 그 인젝션 밸브가 돌아갈 때 내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게서에 이제 베큐um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내는 드르르 하는 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런 소리에 좀 민감해서 만약에 평소에 듣던 소리가 안 들리거나 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기기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인라인 디게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베큐um 체인버를 지금 그 이동상에 들어있는 튜브가 이렇게 통과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동상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나가죠. 네, 그리고 그 베큐um 체인버를 통과하는 요 튜브는요, 세미 퍼미어블 멤브레인, 반투과막이에요. 세미 퍼미어블 튜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요 막은 뭐냐면은, 액체는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만약에 이제 기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포는, 요 사이를 통과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챔버 안은 지금 보면은 대기보다 굉장히 낮은 압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던 기포가 밖으로 나가서 조금씩 나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되면은 요 챔버 안의 압력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미리 지정해 놓은 어떤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베큐um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다시 요 챔버 안에 압력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게서는 베큐um 디게서는 항상 이 펌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해놓은 압력보다 좀 더 챔버 안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 그때 이제 드르르 소리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걸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고장이라든지 뭐 따로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별로 인식 안 하고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드르르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거죠. 드르르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면서 요새 보면 가끔가다 뭐 압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든가 리텐션이 뒤로 밀린다든가 뭐 아니면은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제 노이즈가 많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베큐um 디게서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는 이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때요? 주로 이동상에 이제 통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투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지 않고 보관을 할 때는 만약에 이 안에 이동상이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동상에 있는 성분들에 만약에 미생물이 좀 자랄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미생물이 오염돼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자라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멤브레인, 이 포어를, 이 구멍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안 쓰는 경우에는 튜브를 항상 이동상이 없는 상태로, 빈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미생물이 좀 오염된 것처럼 생각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보통 이제 뭐 30% 인산 포스포릭 애시드 이걸로 이제 몇 번 동안 흘려줘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HPLC 시스템 내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A 솔루션과 B 솔루션에 녹아있는 기체의 농도를 한 반 정도씩만 감소를 시켜주더라도 이것들이 시스템 내에서 믹싱이 되면서 기포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할 때는 뭐 100%까지 기체를 다 제거를 안 하더라도 기포가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만 제거를 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소니케이션만 대충 시켜가지고 인라인 디게서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디게싱을 하고 분석을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포가 안 생기더라도 이동상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농도가 어떤 디텍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몇몇 예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UV 디텍터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200나노메타, 그러니까 보통 이동상 자체의 용매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흡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10, 220나노메타 이상의 파장에서 이제 하죠. 그런데 보통 210나노메타 이하, 뭐 200나노메타 정도, 이 정도에서 만약에 디텍션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흡광이 낮은 물질이기 때문에 좀 더 파장을 점점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뭐 용매가 좀 이제 깨끗하게 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낮은 파장에서 사용을 안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용매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디텍터 기술도 발달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나노미터뿐만 아니라 뭐 190나노미터에서도 디텍션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낮은 파장에서 디텍션을 할 때는 이동상에 들어있는 용존산소,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포는 생기지 않는데 그 안에 기체의 농도에 따라서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소 같은 경우 이것 자체도 어때요? 낮은 파장에서는 흡광을 가집니다. 산소가 좀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을 기본적으로 좀 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소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이는 정도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고에 보면 254나노메타일 때 한 약 1mAu 사실 무시할 만하죠. 그 정도 좀 높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정도 높였으면 여기에 피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피크의 자체의 민감도라든지 이런 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존산소가 이제 어떨 때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냐면은 형광검출기, 플로레센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광검출기라는 건 뭐예요? 특정 파장의 빛을 쬐어주면 다른 파장의 빛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감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디텍션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중간에서 나오는 형광을 방해를 합니다. 퀸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용존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거기에 피크의 높이가 만약에 용존산소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피크의 크기가 이만했다라고 한다면은 용존산소가 조금이라도 그 안에 좀 있으면은 그때는 피크의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형광 디텍터 요새 잘 쓰는 거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광 디텍터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동상에 들어있는 산소의 농도 버블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포가 없더라도 산소의 농도를 아주 철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는 단순하게 백큐ම් 디게싱이라든지 인라인 디게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동상이라는 게 처음에 백큐음을 걸어가지고 디게싱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밀봉을 시켜서 보관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들이 대기 중에 계속 있으니까 대기에 있는 공기가 계속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헬륨 스파징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레센스 말고 만약에 이제 일렉트로케미칼 디텍터다. 일렉트로케미칼 디텍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일렉트로케미칼 그런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거기다 센서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헬륨 스파징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헬륨 스파징은 한 번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용기에다가 헬륨 라인을 박아놓고 계속 스파징을 시키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V 디텍터에 이런 보고가 있어요. UV 디텍션 할 때도 헬륨 스파징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산소의 양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동상이 물과 아세토나이트예요. 아세토나이트만 사용을 해서 이동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어때요? 이것들 자체는 굉장히 UV 컷오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사용해서는 200나노미터가 아니라 190, 그거보다 더 낮은 파장에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베이스라인을 띄우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산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과 아세토나이트를 사용을 하고 헬륨 스파징을 충분히 시킨다고 하면은, 요거는 185나노미터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파장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PLC에 사용하는 이동상의 디게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